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서울 근교 한남동의 저택. 그곳은 사적인 비행기와 왕궁만한 대저택으로 가득 차 있고 아이가 걷기도 전에 미래가 정해지는 곳이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목적이 없었다. 17세의 나이에 수조 원대 기업의 상속자인 그는 모든 시험에 낙제하고 날마다 무관심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포기했고 아버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민주는 자신의 무관심에 짓눌려 무너질 운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세상이 결코 주목하지 않았을 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그녀는 가정부의 딸, 가진 것이라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뿐인 소녀였다. 그리고 그 비밀은 민준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금빛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그가 가라앉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 세상은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단 한 가지, 즉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한남동 저택에 잘 가꿔진 잔디밭 위로 쏟아졌다. 손질된 울타리와 돌분수가 있는 넓은 정원은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빛은 거실에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지만 늘 준비되어 있는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 위에서 반짝였다. 국빈 만찬을 열어도 충분할 만큼 긴 마호가니 식탁에 앉은 17세의 민주는 김치찌개를 쿡쿡 찔러댔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만들었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올림픽 경기장 크기의 수영장과 아버지의 클래식 자동차 10대가 주차된 차고 너머를 보았다. 그의 16번째 생일 선물인 짙은 남색 스포츠카는 현관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차종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디자이너 시계나 평창 스키 리조트로 데려다줄 재벌 전용기처럼 수많은 값비싼 물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마치 남의 삶을 위한 무대 소품 같았다. 넓은 식탁 건너편에는 태블릿을 세워둔 그의 아버지 태준이 앉아 있었다. 태준은 야망과 성공으로 조각된 사람 같았다. 그의 존재는 차갑고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날카로운 회색 눈은 주식시장 수치를 훑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후 한 번도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아들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더군. 또 애플에. 태준이 고요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그의 불만은 조용하면서도 숨막히는 압력이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나라 교과서에 쓰여 있는데 넌 그 흔한 역사 시험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접시를 밀어냈다. 지루해요. 지루해? 태준이 경멸하듯 되뇌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겨울 폭풍에 갇힌 듯 차가웠다. 네 고조할아버지는 만손으로 철도를 건설했어. 네 할아버지는 대공황을 이겨내고 철강 제국을 일구셨고 나는 작은 대출로 글로벌 IT 기업을 만들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발전사야. 그런데 그게 지루해? 민주는 의자에 더 깊이 파묻히며 중얼거렸다. 그건 아빠의 이야기지.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네 이야기는 뭔데? 민준?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 질문은 무겁고 대답 없는 채 공중에 매달렸다. 지금까지는 학업 실패와 게으름의 이야기일 뿐이구나. 세계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이 붙었지만 올해에만 3명이 그만뒀어.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군. 배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아서라고. 민주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마지막 과외 선생님을 떠올렸다. 예일대를 졸업한 문학 박사 출신의 초조한 남자였다. 민주는 시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비웃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서류 가방을 싸서 떠났다. 민주는 왜 노력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몽고메리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고 회사를 물려받을 터였다. 고등학교 성적은 이미 결말이 정해진 이야기의 각주일 뿐이었다. 학교는 필요 없어요. 민주는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 다닌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살면서 들은 말 중 가장 한심한 소리다. 넌 정말 실망스럽구나, 민준. 가문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아직 그걸 모르는 것뿐이고. 그는 태블릿을 덮고 일어나 넥타이를 매만졌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흔들림 없는 자세였다. 난 도쿄로 간다. 목요일에 돌아올 거야. 내 그 엄청난 무기력으로 집을 다 태워먹지 않도록 노력해봐.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섰다. 그가 남긴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시끄러웠다. 민주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완벽했던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궁전 안의 왕자였지만 자신이 갇힌 차가운 감옥의 돌만 느꼈다. 그날 늦게 그는 명문 사립고인 서울 강남의 노스우드 프랩 아카데미의 대리석 복도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학비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는 계산 오류일 정도로 비싼 학교였다. 학교 문양인 책을 움켜쥔 황금 독수리가 모든 곳에 새겨져 있었다. 지혜와 힘의 상징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이었다. 그의 입학은 면접이나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몽고메리 재단이 신설과학관을 지어주면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그는 두 가지로 유명했다. 그의 성과 화려한 실패였다. 그는 고급 물리학 수업에 10분 늦게 들어갔다. 선생님인 김선호는 말하던 것을 멈췄다. 이제야 오셨군요. 몽고메리 군. 민주는 비웃으며 뒷자리에 앉았다. 그는 속삭이는 소리와 시선을 무시했다. 일부는 질투했고 일부는 경멸했지만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업은 이론 천체 물리학, 별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다. 김선호는 성운과 핵융합, 행성과 사람을 형성한 우주 먼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식탁에서 떨어지는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수업 끝에 있었던 쪽지 시험을 망쳤다.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종이에 달러 기호를 그려서 제출했다. 김선호는 연민과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날은 상담실에서 박미정 선생님과의 면담으로 끝났다. 박미정 선생님은 늘 라벤더 향기가 나는 피곤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다. 그녀는 2년 동안 민준에게 다가가려고 애썼다. 민준아. 그녀는 책상 위에서 두 손을 모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파일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낙제 점수, 제출되지 않은 과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징계 기록으로 두꺼웠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 네 학점은 이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점수에도 미달해. 통계적으로 넌 반에서 하위 1%에 속해. 통계는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박미정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가 흔들렸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셔. 이 사회의 기둥이시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지 않니? 우리 아빠는 주가와 이익률을 존중해요. 성적표가 아니라. 그럼 넌 무엇을 존중하니, 민준?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민준은 허를 찔렸다. 그는 재치 있고 비꼬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저 강력한 이름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침묵이 길어지고 그날 처음으로 그의 갑옷에 금이 갔다. 차가운 두려움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절박한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널 움직이게 할 동기를 찾기만 하면 돼. 하지만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상담실을 나와 학교 정문을 걸어 나갔다. 백상의 눈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채에 올라탔고 집이 아닌 바닷가로 향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파도가 해안에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힘으로 솟아오른 파도는 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야기였다.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날 저녁 저택은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 셰프와 직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존재는 느껴졌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민주는 거대한 서재를 배회했다. 2층 높이의 서재는 아무도 읽지 않는 가죽 양장본들로 가득했다. 그는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포크노의 책 등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것들은 복도의 갑옷이나 벽의 값비싼 그림처럼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서 부드러운 콧노래를 들었다. 벽난로 근처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곳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밝은 금발 머리를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책더미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장식용 책들이 아니라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종이책들이었다. 그녀는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의자 다리에 기대어 있는 열린 책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가정부의 딸, 선희의 딸이었다. 선희는 지난 1년간 몽고메리 저택을 청소해온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종종 방 한쪽에 머물며 숙제를 하라고 딸 소라를 데려오곤 했다. 민준이 이름조차 몰랐던 그 소녀는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는 들키지 않게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찡그린 이마에 집중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11살짜리 아이의 시선을 그토록 사로잡는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판타지 소설이나 동화를 예상했다. 그는 고개를 길게 빼고 책의 제목을 읽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철학 수업에서 그 책을 읽으라는 과제를 받았었다. 그는 그 책이 난해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꼈었다. 2페이지를 읽고 포기한 후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고 요약본을 쓰게 했었다. 그런데 가정부의 딸인 이 어린 소녀가 그 책을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서 있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만큼 총명한 파란색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그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단지 차분하고 꾸준한 호기심만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왠지 모르게 당황했다.
무슨 책 읽고 있어? 이미 알면서도 그는 물었다. 책이요. 그녀는 간단하게 답했다. 그녀는 책을 들어 올렸다. 힘들 때도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녀는 어떤 꾸밈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민주는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수치심을 느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이 인생이 지루하다고 불평했었다. 그토록 가진 것이 없는 그녀는 고난 속에서 힘을 찾는 법에 대해 읽고 있었다. 너한테는 좀 어려운 책 아니니? 그가 묻자 그의 목소리는 심지어 자신의 귀에도 오만하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어는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생각이죠. 그리고 생각은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야 현명해지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지쳐서 그걸 쓸 수 없다고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맑은 파란 눈과 그 고대 철학책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 사이에 시면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최고 명문 사립고에 다니고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방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데? 그가 물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군인이셨어요. 하사관이셨죠. 아주 오래전에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진흙탕 참호 속에서 배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갈피를 끼우고 책을 덮었다. 가장 중요한 세상의 비밀은 정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보는 방식이라고요. 그녀는 일어서서 걸레를 집어들고 다시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부드럽게 콧노래를 불렀고 민주는 거대한 서재 한가운데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보는 방식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는 값비싼 예술품, 아름다운 바다 풍경,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작은 소녀가 고대책을 옆에 둔 채 조심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며칠은 숨막히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가정부의 딸 소라와의 짧고 기묘한 만남은 그의 마음 한구석으로 희미해져 갔지만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기묘한 꿈 같았다. 그는 그녀의 침착한 파란 눈과 11살짜리 아이가 로마 철학을 읽는다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는 계산된 무관심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오만함의 갑옷이 더 얇아진 것 같았고 비꼬는 말들이 덜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는 완벽한 자신의 세상에 생긴 균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경제학 시간에 선생님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설명했다. 찰나의 순간 민주는 손을 들고 아버지가 흥미로워할 만한 진짜 질문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차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다시 연결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는 다시 의자에 파묻혔다. 익숙한 무관심의 구름이 그를 덮었다. 복도에서 그의 친구들, 즉 그의 이름 때문에 주위를 맴도는 부유하고 지루한 10대들이 한 어린 학생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그 소년의 책들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웃었다. 보통이라면 민주는 게으른 비웃음을 지으며 함께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뱃속에서 무언가 뭉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린 소년의 얼굴에 번진 수치심과 마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물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으로 민주는 농담이 아닌 잔인함을 보았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고 추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라를 더 자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세상이 너무나 조용하고 공허해져서 작은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재 창문 밖으로 그녀가 저택의 수석 정원사인 미스터 핸더슨과 함께 넓은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 식물을 가리키고 있었고 미스터 핸더슨은 진심으로 놀라고 존경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가 마치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장미 덤불의 잎을 부드럽고 능숙한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저녁에는 그는 선룸의 작은 테이블에 반쯤 진행된 체스 게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아버지가 때때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한번 배워보려 했지만 지루해서 포기했다. 그는 체스판을 살펴보았다. 검은색 말들은 코너에 몰려 패배 직전에 놓인,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테이블을 지나갔을 때 검은색 폰 하나가 옮겨져 있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단순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게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기발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 라인을 열어놓았다. 그는 그것이 소라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에 마음이 흔들렸다. 태주는 목요일 저녁 폭풍전야처럼 집에 돌아왔다. 거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미디어룸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태주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앞 탁자 위에 노스우드 사립고에서 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다. 민준아, 태준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학업 성적, 출석, 그리고 태도에 대한 종합보고서다. 넌 학업 부진의 신기록을 세운 것 같구나. 민준은 봉투를 보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전 학교에 관심 없다고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구나. 태준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게 될 거다. 그는 주머니에서 매끈한 검은색 휴대폰, 민준의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옆에 신용카드로 가득 찬 지갑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카 키를 그 더미 위에 던졌다. 금속성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다. 이것이 끝이다. 민준. 이제 무임승차는 끝났어. 더 이상 휴대폰도 무제한 자금도 차도 없어. 이것들은 특권이고 넌 그중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걸 화려하게 증명했으니. 민주는 압수당한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를 꿰뚫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학교는 어떻게 가라고요? 수많은 다른 학생들이 가는 방식대로. 통학버스가 우리 길 끝에 아침 6시 45분에 정차한다. 늦지 않도록 해라. 통학버스. 민주는 그 단어를 뱉어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몽고메리 가문의 자제가 통학버스를 탄다니. 그것은 사회적 자살이었다. 모두가 저를 볼 거예요. 좋아. 보라고 해. 태준이 얼음 같은 눈으로 말했다. 몽고메리라는 이름이 실패에 대한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라. 아마 공개적인 굴욕이 내 그 둔한 머리에 박히는 유일한 교훈일지도 모르니.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싶다고? 좋다. 이제 그렇게 해. 태주는 뒤돌아 떠났고 그의 결정이 방 안에 확고하게 매달려 있었다. 민주는 그의 자유를 향한 문이었던 차 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게 된 것이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의 물건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빼앗아갔다. 차, 돈, 지위가 없으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아무도 아니었다.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 낙제생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악몽 같았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났다. 집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평범한 것을 입고 구불구불한 사유지를 따라 길가까지 1km 정도를 걸어 내려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암울하고 냉혹한 회색이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길게 서 있었다. 벌거벗겨진 듯 수치스러웠다. 커다란 노란색 버스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는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피하며 계단을 올랐고 맨 뒷자리에 텅 빈 좌석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낡은 비닐 시트는 차갑고 갈라져 있었다. 버스에서는 경유 냄새와 오래된 껌 냄새가 났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20분이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학교 친구들은 그를 쉼없이 조롱했다. 아버지의 라이벌인 준혁의 아들. 준혁은 특히 더 악랄했다. 얘들아, 이거 봐. 준혁이 식당을 가로질러 외쳤다. 몽고메리가 드디어 우리랑 똑같이 지내는구나. 버스 타는 거 어떠냐, 민준? 명품 슈트 더럽히지는 않았고. 민준은 그저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화난 대답은 목구멍에 걸렸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었다. 그는 웃음거리였다. 휴대폰과 차를 빼앗기자 그의 저녁 시간은 길고 공허해졌다. 그는 화면 속으로 도피하거나 문제를 피해 운전해서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을 친구 삼아 크고 조용한 집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강제된 침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소라를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은식기를 닦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 그녀를 부엌에서 발견했다. 그녀의 어머니 선희는 말이 별로 없는 지쳐있지만 친절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일, 그녀의 삶은 위태로웠다. 그는 소라가 변색된 포크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냥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엄마, 왜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어두워지는 거야?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냥 변색된 거야, 아가. 공기 때문에. 선희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똑같진 않잖아. 소라는 그것을 들어올려 빛에 비춰 보았다. 작게 새겨진 부분은 공기가 더 오래 갇혀 있어서 가장 어두워져. 꼭 원한 같아. 작고 숨겨진 곳을 닦아내지 않으면 거기에 쓴맛이 고여버리지. 민주는 문간에 서서 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관찰에 놀랐다. 그는 수천 번이나 은식기를 보았지만 그저 포크와 숟가락만을 보았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인간 본성에 대한 교훈을 보았다. 그의 절박함은 마침내 자존심을 능가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과외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모두 그를 실망시켰다. 늙은 영혼을 가진 이 이상하고 조용한 소녀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그 주 늦게 다시 서재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책을 읽는 대신 작은 수첩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걸어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읽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내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던 것, 보는 방식이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파란 눈은 그의 방어막을 꿰뚫는 듯 했다. 왜 알고 싶은데요? 왜냐면 그는 말을 찾으려 애썼다. 왜냐면 내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서. 생전 처음으로 그는 진심을 토해냈다. 모든 것을 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듣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어.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고백은 거칠고 부서지는 속삭임으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만에 가장 정직하게 한 말이었다. 소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근처에서 먼지를 털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보았다. 그녀는 문제 많은 부잣집 아들로부터 딸을 떼어놓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라는 작고 미묘한 손짓으로 어머니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제 증조할아버지인 엘리아스 피터슨 하사님은 전쟁에서 정찰병이셨어요. 그녀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임무는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그냥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부러진 나뭇가지, 움직인 바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전체를 보는 거죠. 그의 목숨과 부대원들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표면 위에서만 살아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차는 보지만 엔진은 보지 못하고 말은 듣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듣지 못하는 거죠. 이 보는 방식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무엇 뒤에 숨은 왜를 이해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민준이 무겁고 중요한 느낌으로 물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게. 소라의 어머니는 딸의 조용한 권위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라는 민준의 눈을 응시했다. 제가 그분이 제게 보여준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네가 학교에서 실패했던 어떤 시험보다도 어려울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첫째,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너는 연애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네가 학교에 대해, 아빠에 대해, 너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요.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니까. 그녀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다. 둘째, 이상하거나 무의미해 보여도 제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따라야 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린아이에게서 본 적 없는 가장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셋째, 네 자존심이 널 막고 있어요. 그건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무거운 짐이고 쓸모없어요. 네 자신과 세상 사이에 네가 쌓아 올린 벽이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군과 같은 지혜로 말하는 11살 소녀를.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것은 무섭고도 짜릿한 느낌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 그가 속삭였다. 할게.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첫 번째 수업은 내일 해 뜰 때 정원에서 시작할 거예요. 늦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동쪽 지평선의 희미한 붉은빛이 감돌 때 민주는 정원에 도착했다.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땅에 달라붙어 있었고 공기는 고요하고 정지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 세상보다 일찍 깨어난 그는 낯선 나라에 온 것 같았다. 그는 대저택의 잔디밭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 근처에 소라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작은 빈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나무 밑동의 땅을 가리켰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슬에 젖은 풀, 몇 개의 낙엽, 그리고 고목의 뿌리가 지표를 뚫고 나온 어둡고 기름진 흙이 보였다. 그는 짜증이 치밀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시간에 이러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인가. 풀이랑 흙이 보여.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다시 보세요. 그녀는 참을성 있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보지 말고 보세요. 그는 한숨을 쉬고 쪼그리고 앉아 억지로 그 땅을 응시했다. 그냥 땅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이건 어리석은 게임이었다. 그는 일어나서 이게 시간 낭비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아주 작은 움직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신의 3배나 되는 빵 부스러기를 옮기기 위해 애쓰는 개미였다. 그는 그 개미가 자갈과 풀잎으로 이루어진 위험한 풍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발견했다. 2개의 풀잎 사이에 드리워진 작고 완벽한 거미줄이 이슬에 반짝이고 있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 사라질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엄지손톱보다 작은 보라색 들꽃이 흙에 갈라진 틈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나무 옆을 수천 번 지나갔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바라보았다. 그는 고목의 뿌리에 이끼가 자라는 방식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떨어진 잎사귀에 복잡한 잎맥을 보았다. 이슬방울이 작은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풀의 질감을 드러내는 방식을 보았다. 그 작은 땅은 그저 풀과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투쟁과 생명,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소라가 그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상은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리고 조용히 있으면 보이죠. 이것이 그의 훈련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수업은 책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를 거대한 주방으로 데려갔다. 태준이 그날 저녁 주최할 만찬을 준비하는 동안 성격이 까다로운 프랑스인 수석 셰프 장피에르는 직원들을 지휘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공기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함치는 명령 소리로 가득했다. 눈을 감으세요. 소라가 명령했다. 민주는 낯설고 눈에 띄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순종했다. 자, 이제 뭐? 그냥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소음을 듣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주방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혼돈만 들렸지만 그는 소리를 분리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는 채소를 써는 셰프의 규칙적인 쿵쿵쿵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꾸준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젊은 주방 보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초조하고 날카로운 소리도 들렸다. 뜨거운 팬에 스테이크가 올라가는 자신감 넘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소스가 끓어 넘치는 불안한 쉭 소리도 들렸다. 그는 장피에르의 날카롭고 스트레스의 찬 목소리가 명령을 내리고 그 뒤를 따르는 팀원들의 조용하고 정중한 네 셰프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박, 기술, 불안, 그리고 전문성의 교향곡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공기 중의 긴장감을 거의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그를 무서워해요. 민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수석 셰프를 존경하지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좋아요. 소라가 속삭였다. 또 뭐가 보이나요? 민주는 다시 집중했다. 누군가 새로 왔어. 그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움직임이 서투르네. 뭔가 떨어뜨렸어. 그가 눈을 떴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작은 것을 닦아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며 얼굴이 발개진 한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민주는 주변 세상과 이토록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난생 처음 느껴보았다. 그는 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지만 이 집 안에 진정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다. 그의 가장 어려운 수업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소라는 그를 아버지의 서재로 이끌었다. 민준이 피하던 방이었다. 태준의 성공에 대한 신전이었다. 벽에는 상패들, 세계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실린 잡지 표지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곳은 늘 민준을 작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방이었다. 네 아빠가 어제 학교에 전화했어. 소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했대.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받고 싶어 하셔. 민준의 배가 굳어졌다. 아무 진전도 없는데. 제 성적은 여전히 엉망이에요. 한 달 동안 과제도 제출 안 했고요. 아빠는 엄청 화내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너는 책의 표지만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방을 보세요, 민준. 정말로 무엇이 보이나요? 그는 늘 보던 것을 보았다. 자신이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한 남자에 대한 기념비. 제가 실패자라는 증거가 보여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건 네 자존심이 하는 말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그를 바로잡았다. 네 자존심은 거울이에요. 네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죠. 나는 네가 창문을 통해 보길 원해요. 그분을 보세요. 그녀는 그를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로 이끌었다. 그 사진에는 낡은 차고 앞에 서 있는 훨씬 젊은 태준이 있었다. 그는 엉킨 전선과 회로 기판을 들고 있었다. 그는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민준이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잘 재단된 슈트도 강력한 CEO도 없었다. 그저 꿈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여기가 그의 첫 번째 사무실이었대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 말로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바닥에서 잠들기도 했대요. 모든 돈을 여기에 쏟아부었대요. 그런 다음 그녀는 책장 구석에 놓인 더 작고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다. 작업복을 입은 엄격한 표정의 남자 옆에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태준이었다. 그는 성적표를 들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분이 네 할아버지예요. 소라가 설명했다. 아주 엄격한 분이셨대요. 성공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셨죠. 아빠에게 사랑과 인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민주는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물론 그것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본 적은 없었다. 그에게 그것들은 위대한 몽고메리 가문의 신화 속 한 장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조각들을 보았다. 한때 젊고 두려움에 떨었던 한 사람. 자신의 가치가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던 한 사람. 그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상패들이 자신의 실패를 측정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싸움의 상처로 보였다. 대통령과 왕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트로피가 아니라 끝없는 외로운 정상 등반의 증거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신전 안의 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명석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깊은 결점이 있는 남자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곧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실망해서 널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소라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속삭였다. 두려워서 널 다그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그 깨달음은 민준에게 육체적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가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모든 분노와 원한이 녹아내리고 아프고 욱신거리는 공감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폭군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은 우리에 갇힌 죄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우리를 민준에게 물려주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찌든 모습이었다. 그는 복도에서 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거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그 무시에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준은 아버지의 눈에 깃든 깊은 피로와 살짝 처진 어깨를 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빠. 태준이 멈춰서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왜 그러냐 민준. 통화할 게 12개는 더 남았어. 저 차고에 있던 아빠 젊었을 때 사진 봤어요.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 힘들었겠어요. 태주는 놀란 듯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비꼬는 말이나 돈을 요구할 것을 기다렸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호기심을 보았다. 낯설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이 태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가에 있던 단단한 선이 잠시나마 부드러워졌다. 그랬지. 그가 딱딱했지만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시절이었지. 그는 잠시 멈췄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평생의 습관이 너무 강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다. 대단한 돌파구는 아니었다. 진심을 터놓는 대화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평생의 소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계의 맑은 음이었다. 처음으로 민준은 CEO나 가문의 가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들었다. 민준은 복도에 서서 조용한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연결되었고 그가 소유했던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성적은 엉망이었고 그의 미래는 두렵도록 공백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하나에 잡고 잊혔던 세부 사항이 더해지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에게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보여준 가정부의 딸 덕분이었다. 민준의 변화는 갑작스럽고 극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한 새벽이었다. 정원과 부엌에서의 교훈은 그의 삶의 다른 부분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의미로 물들였다. 그는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조용히 관찰하며 통학버스를 타기 시작했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세 아이의 피곤한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구겨진 몇 장의 지폐를 보며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뒷자리에 앉은 두 10대 소년을 보았다. 그들은 항상 강한 척했지만 그들의 웃음은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각자의 복잡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시각은 학교에 대한 그의 시야를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던 역사 수업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귀 기울였다. 김선호 선생님은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다. 전에는 민준에게 그저 연도, 발명품, 그리고 오래전에 죽은 산업가들에 대한 건조한 설명이었다. 이제 그는 이야기를 들었다. 절박함과 독창성의 이야기.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위해 농장을 떠났다가 새로운 냉혹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갇힌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김선호 선생님은 슬라이드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고 몸은 피로에 축 늘어진 공장 노동자들의 사진이었다. 보시다시피 김선호 선생님이 말했다. 상황은 가혹했고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았습니다. 노동자 계층에게는 힘든 시기였죠. 교실 뒤쪽에서 준혁이 코웃음을 쳤다. 걔들 되게 비참해 보이네. 그냥 더 나은 직장을 구했으면 되잖아. 그의 친구 몇몇이 낄낄거렸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침묵을 지키거나 비웃음에 동참했을 것이다. 새로운 민준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욕구였다. 그는 손을 들었다. 김선호 선생님은 놀라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 몽고메리 군. 그들은 그냥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반 전체가 그를 쳐다보았다. 더 나은 직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손을 보세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손으로 일해온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남자의 어깨는 축 처져 있는데 그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무게 때문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소년을 보세요. 12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겠죠. 그는 그저 지친 노동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실은 놀라운 침묵에 휩싸였다. 준혁은 입을 딱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김선호 선생님은 레이저 포인터를 천천히 내렸다. 그는 민준을 실패자가 아니라 학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구나. 민준. 김선호 선생님은 진심으로 놀란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다. 민준은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새 차나 값비싼 시계보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었다. 그것은 보여지는 느낌, 이해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소라의 방법을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문학 시간에는 상징을 외우려 하는 대신 작가의 고통, 기쁨,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물리학 시간에는 페이지 속 공식 대신 우주를 지배하는 우아하고 보이지 않는 법칙을 보기 시작했다. 행성의 궤도에서 던져진 야구공의 호까지. 그의 성적은 변하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F는 D가 되었고 D는 C가 되었다. 꾸준하고 천천히.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였다. 난생 처음으로 민준은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았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다. 그는 자신의 교육에 있어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알아차렸다. 태주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학교에서 온 향상된 보고서를 보았지만 의심했다. 그는 그것을 진전이 아니라 민준의 또 다른 계략으로 보았다. 이게 뭐냐, 민준? 태준이 어느 날 저녁 중간 보고서를 들고 물었다. 드디어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보게 했냐? 이 성적들은 여전히 형편없지만 평소보다는 덜 형편없으니까.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냉소에 자신의 새로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저항하며 말했다. 노력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태준이 쏘아붙였다. 중요한 건 결과뿐이다. 3주 뒤에 기말고사가 있어. 그게 네 졸업을 결정할 거고 이 통학버스나 타는 한심한 장난을 끝낼지 결정할 거다. 나를 또 실망시키지 마라. 압박감은 엄청났다. 기말고사는 그가 혼자서는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그는 소라를 찾아갔다. 그녀는 온실에서 난초들을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아빠는 절 믿지 않아요. 민준이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드디어 노력을 하는데 아빠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소라는 하던 일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섬세한 하얀 난초의 잎에 부드럽게 물을 뿌렸다. 아빠가 믿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빠의 의견은 그저 날씨일 뿐이에요. 편하죠. 네 행동은 네가 서 있는 땅이고요. 단단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어떻게? 3주로는 1년치 공부를 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다. 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정보는 책과 노트에 있어요. 네가 배워야 할 것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역사, 과학, 문학은 분리된 섬들이 아니에요. 모두 같은 대륙의 일부죠. 넌 그냥 다리만 찾으면 돼요. 그녀의 공부 방식은 그가 해봤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들은 암기 카드나 연습 시험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에게 사용하지 않는 무도회장의 화이트보드에 거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게 했다. 그들은 하나의 사건, 즉 그의 고조할아버지의 유산인 대륙횡단 철도 건설로 시작했다. 네 역사책에선 863년에서 869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나와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지루하고 죽은 사실이죠. 그걸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봐요. 왜 그때 지어졌을까?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서부를 연방에 묶어두려고 나라를 연결하고 싶어 했죠.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치적인 다리예요. 그럼 과학은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철강이요. 민준이 대답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배서머 공정이 새로 발명되었어요. 철강을 싸고 튼튼하게 만들었죠. 레일에는 그게 필요했고 산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도 필요했어요. 과학적인 다리.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선을 그어 정치를 화학과 공학으로 연결했다. 그럼 그걸 지은 사람들은요? 이민자들이요. 민준이 수업 시간 사진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주로 중국인과 아일랜드인이었죠. 끔찍한 대우를 받았고 돈도 거의 못 받았어요. 수천 명이 죽었죠. 사회적인 다리. 소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대초원의 외로움, 일의 위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에 대해 어떤 시와 노래가 쓰였을까요? 문학적인 다리. 민준이 말을 마쳤다. 어렴풋한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왔다. 3주 동안 그들은 화이트보드를 채워나갔다. 모든 사건, 모든 공식, 소설 속 모든 인물이 지도 위에 한 점이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연결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두려움과 탐욕의 심리와 연결되었고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구조는 황금 비율의 수학적 아름다움과 연결되었다. 모든 것이 더 큰 상호 연결된 이야기의 일부였다. 그는 더 이상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다. 늦은 밤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가져다 놓은 차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공부하는 동안 소라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민준의 호기심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네,
증조 할아버지, 엘리아스 하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 소라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작은 배낭으로 걸어가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다.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안의 필체는 작고 정확했다. 식물 스케치, 지형 지도, 그리고 상세한 관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군인의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자의 일지였다. 한 기록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아침 거미줄을 보았다. 바람이 구멍을 냈지만 거미는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짓기 시작했다. 자연은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목적만을 이해할 뿐. 다른 기록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위는 적을 미워하고 괴물로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내 쌍안경을 통해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년이 자신의 소총을 닦는 것을 본다. 그는 아마도 나만큼이나 두려울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민주는 목이 메인 차에 일기장에서 고개를 들었다. 전쟁 중에 이걸 쓰셨다고.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세상의 추악함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증오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를 찾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깃발이나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더 나은 보는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위해 싸우셨죠.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가 한 번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패턴을 읽어내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3번이나 회사를 매복 공격에서 구해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영웅이셨죠. 전쟁 후 그는 모든 연계를 거절하고 조용히 살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혜와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그의 증손녀에게 쏟아부었다. 세상은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아요. 소라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보는 법을 아는 세대를 키우는 거라고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맞춰질 수 있을지 보는 거죠. 민주는 마침내 이해했다. 소라는 그저 똑똑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산이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참회서부터 전해 내려온 신성한 신뢰의 수호자.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비밀을 그와 나누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기말고사 날이 되었다. 역사 시험이었다. 그는 교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마음은 차분했다. 두렵지 않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를 겁먹게 했을 논술 시험 문제를 보았다. 대공황을 초래한 주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에 대해 논하시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는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서만 쓰지 않았다. 신용 위에 세워진 국가의 취약한 심리에 대해 썼다. 그는 기상현상을 절박한 가족들의 대규모 이주와 연결시키며 먼지 폭풍에 대해 썼다. 우디 거스리의 노래, 도로시 아랭의 사진, 존 스타인백의 문학에 대해 썼다. 그는 단지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가장 늦게 시험을 마쳤다. 그는 종이를 김선호 선생님에게 건넸고 선생님은 호기심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그가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알지 못한 채 교실을 걸어 나왔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한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깨진 조각들을 취해서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에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2주간의 시험 기간이 집중된 롱림함 속에 지나갔다. 민준에게 그것은 소라의 교훈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과목들 사이에 숨겨진 다리를 찾는 마라톤이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인 물리학 시험을 마치고 교실을 나왔을 때 기운이 빠지는 대신 전율을 느꼈다. 그의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깊은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시험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소라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그를 보았고 느리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성공했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르겠어.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느낌이 달라. 마치 방금 깨어난 것 같아.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녀는 오디세이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답했다. 공식 성적표는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줬다. 일주일 후 태주는 민준을 그의 서재로 불렀다. 이제 그 방은 법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한 남자의 사적인 성역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손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돌가면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다. 오늘 아침에 노스우드 교장과 통화했다. 태주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매끄러운 책상 위로 종이를 밀어냈다. 이게 내 최종 성적표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성적을 훑어보았다. 역사 B2, 영문학 B, 경제학 C+, 물리학 B. 그는 통과했다. 모든 과목을 통과했다. 그는 상위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통과하는 것 이상을 해냈다. 불과 몇 주 만에 최저점에서 존경할 만한 중간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가슴속에 솟구치는 승리감을 느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칭찬? 미소? 악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태주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눈은 차갑고 좁았다. 놀라운 발전이군.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너무나 놀라워서 불가능할 정도야. 어떤 학생도 한 학기 만에 0.8점에서 2.8점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 아무도. 공기가 차가워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겨우 속삭였다. 네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이다. 태준이 돌을 던지듯 말했다.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어떤 연주를 썼는지 모르겠다만 이것은 정직한 학생의 노력이 아니야. 이건 사기꾼의 짓이지. 나는 어리석은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집에서는 부정행위자를 용납할 수 없다. 민주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최악의 아이러니였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무언가를 해냈는데 아버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 부당함이 너무나 엄청나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모든 옛 분노와 원한이 다시 맹렬하게 솟구쳤다. 아빠가 틀렸어요. 민주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틀렸어요.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넌 평생 실망만 안겨줬지만 이건 새로운 밑바닥이야. 내 얼굴에 대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다니.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했냐?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버지가 두렵다고 느끼게 했던 그 차가운 감정은 그의 분노의 뜨거운 불길에 타서 사라졌다. 하지만 소라의 교훈은 살아있었다. 그는 폭군만을 보지 않았다. 사진 속에 그 남자를 보았다. 자신의 아버지의 인정에 필사적이었던 소년을. 그는 성공에 대한 자신만의 경직된 정의에 너무 눈이 멀어 진정한 성장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아니요. 민주는 갑자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라앉았다. 아빠는 멍청한 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눈이 먼 거죠. 평생 대차대조표와 주식 시세표만 보느라 사람을 읽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빠는 저를 보면서 아들을 보지 않아요. 나쁜 투자 상품을 보죠. 모든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으면서 모든 것의 대가를 가르치는 데만 집착했으니까. 그는 성적표를 책상 위에 돌려놓았다. 제가 이걸 아빠를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권위를 띠고 울렸다. 저를 위해 한 거예요. 솔직히 아빠가 믿든 말든 그건 아빠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 더 이상 아빠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의 장부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요. 그는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성공의 신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금으로 된 왕좌에 앉은 왕이었지만 갑자기 완전히 무력해졌다. 민주는 뒷마당 계단에 앉아 해넘이를 보고 있는 소라를 발견했다. 그녀의 어머니 선희는 근처에서 저녁에 집에 갈 짐을 챙기고 있었다. 아빠가 절 믿지 않았어. 민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공허한 아픔만 남았다.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희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동정심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분은 만족시키기 힘든 분이시지. 상관없어요. 민준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말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 전체를 혼자 힘으로 바꿔놓은 이 놀라운 11살 소녀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소라는 그를 보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없는 의미심장한 시선이 오갔다. 마침내 선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뭐든지요. 민준이 즉시 말했다. 제 오빠에 관한 일이에요. 선희가 시선을 자신의 손으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소라의 삼촌이죠. 오빠는 아버님 회사에서 20년간 수석 프로그래머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충직했죠. 몇 년 전 큰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수십억 원이 손실됐죠. 그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제 오빠를 탓했어요. 회사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했죠. 아버님은 그를 해고했어요. 소라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삼촌은 명예를 잃었어요.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투잡을 뛰어야 하고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야 했던 거예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분이 무죄라면 무죄였단다. 선희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제 오빠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회사를 사랑했고 회사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빠른 답을 원했어요. 희생양을 원했죠. 증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이익만 본 거예요. 그때 민주는 이해했다. 그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보았다. 마인드맵의 마지막 가슴 아픈 연결 고리를. 이것은 그의 성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딸의 조용하고 영리하고
절박한 계획이었다. 몽고메리 제국의 심장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가족의 명예를 구하려는 그 비밀, 민준이 속삭였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졌다. 보는 방식, 내 증조할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고, 너는 내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네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소라가 그의 말을 마쳤다. 네 아빠가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이야기가 늘 진실은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것의 무게가 민준에게 내려앉았다. 그가 책에서만 읽었던 도덕적 도전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대 자신을 구해준 소녀에게 진 빚.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이틀 동안 서재에 틀어박혔다. 교과서가 아니라 오래된 회사 보고서,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외워두었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접근한 네트워크 기록, 그리고 재무제표들을 파고들었다. 그는 소라의 방법을 적용했다. 그는 단 하나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찾았다. 그는 빈틈, 불일치, 그리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 순간들을 찾았다.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몇 년간의 데이터 아래 묻혀있던 디지털 발자취였다. 교묘하게 위장된 일련의 암호화된 이체 기록들은 선희의 오빠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강력한 라이벌인 임원에게로 이어졌다. 바로 준혁의 아버지였다. 그것은 디지털 쿠데타이자 기업 사보타주에 기발한 행동이었으며, 소라의 삼촌은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인쇄했다. 그는 그것을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그는 그 서류철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늙고 지쳐 보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았다. 태주는 그것을 보다가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얼굴이 혼란, 짜증,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해, 마침내 깊은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력한 CEO의 가면이 벗겨졌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자존심과 편의성, 그리고 고의적인 무지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그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오만함은 사라졌고 분노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연약함뿐이었다. 네가 이걸 찾았다고. 태준이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보는 법을 배웠어요. 민준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긴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리고 민준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태준이 속삭였다.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소라의 삼촌은 공개적으로 무죄가 입증되었고 그의 이름은 회복되었다. 태준은 그에게 승진과 함께 직장을 돌려주고 그의 가족의 안정을 회복시켜줄 관대한 보상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준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이었다. 한 남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그것은 몽고메리 가문의 유산을 완전히 재편성한 겸손한 행동이었다. 민주는 노스우드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년 뒤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그들은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깨진 다리를 조각조각 고통스럽게 재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정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 소라를 발견했다. 우리 삼촌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녀가 말했다. 네가 그의 명예를 되찾아줬다고. 네가 한 일이야. 민준이 말했다. 네가 나를 가르쳐줬잖아. 왜 나였어, 소라?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했니? 그녀는 책을 덮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파란 눈에 달빛이 반사되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흩어진 세상을 고치는 방법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왕들에게 그들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민주는 저택을 둘러보았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과 반짝이는 저택의 불빛을. 그것은 부와 권력 위에 세워진 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왕국의 가장 큰 보물은 금고나 차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이 단순히 진정으로 눈을 뜰 용기라는 것을 아는 금발의 11살 소녀였다.